안녕하세요. 브루스와 하늘의 시소입니다. 오늘 이제 지금 두 번째 녹음을 하는 건데요. 우리 하늘이가 자꾸 멍 때리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바로 앞에서 주옥 같은 아니에요, 잘 인생의 들었어요. 금원을 얘기를 하는데 멍을 자꾸 때리더라고요, 눈이.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아니, 인플레이션 그때 그 책 모임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인 줄 알았죠. 아, 그 독서 모임에서. 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는 알겠죠? 인플레이션이요. 국가의 잘못? 이러면 안 돼. 국가의 잘못이라고 하는 정부의. 거는 이런 반정부 세력이나 네. 무정부 세력 혹은 이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공산주의 세력이나 아니면 그냥 정부 여당, 자, 네. 정부 야당 네.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격하는 일들이 이제 그냥 정권의 잘못이라던가 막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현재 정부의 문제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하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 없어요. 가정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했던 거 앞에서도 작동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작동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부가 정부가 잘못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으면 정부라고 하기보다는 은행? 그래 뭐 그래 은행이 잘못이다. 은행을 때려 잡으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 데모하게 되는 거예요. 데모나 하고 시위나 하고. 그냥 뭐 정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꿀게요. 그러니까 정부의 문제는 아니, 정부가 전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요? 그거는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 현상이므로 그거를 우리가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이용을 해야지 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팟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 자본주의에서는 금융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럼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하던가 뭐 이겨 나가던가 이용을 해서 내가 행복을 추구해야 되겠죠. 네. 그죠?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파다 보니까 정부가 잘못한 거야. 정부 나 제 개새끼. 기억이 안 나요. 뭐 은행이 잘못했어. 은행 개새끼. 그러면 다 나가서 은행 앞에 가서 막 시위하고 은행 타도 막 이렇게 하자는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 네. 그거는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현상이에요. 현상.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좋을 것 같죠?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안 올라. 네. 영원히. 어떻게 써요? 집값이 안 오르는데 물가도 안 오른다면 어떻게 되려나? 집값도 안 오르고 차도 가격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올라. 그럼 안 올라 가격이란 게. 그럼 가격 경쟁이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서비스의 개선이 없어진다고. 그럼 월급도 안 오르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도 하기 싫지만 집을 아무도 안 사겠죠. 일단 부동산에서는 왜 사겠어요? 가격이 오르지도 않는데. 아무도 안 사면 집을 아무도 안 짓겠죠. 네. 그럼 건설 회사라는 게 없겠죠. 네. 그럼 건설 회사가 없어지면 그럼 집을 누가 짓지? 순환되네. 그러니까 사질 않으니까 짓질 않는 거예요. 그럼 마진이라는 것도 없을 테고. 아니면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뭐 집이 필요한 경우 사고 서로 교환하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의 부동산이 수익의 목적이 크다면 그때는 이제 진짜 살기 위해서 사는 역할로 바뀌겠는데. 그러니까 새로 짓진 않겠지. 뭐 누가 개발을 하고 막 하겠어요. 네, 지금보다는 줄어들겠는데요. 줄어들죠. 새로운 스타일의 집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짓겠지만. 새로운 스타일의 집을 예를 들어서 아니면 오래된 집이 이제 새로 바뀌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 아니 근데 집이라는 걸 사면은 일단 세금을 내잖아요. 네. 세금을 내는데 가격이 오르진 않아. 그러면 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현재에서 봤을 때는 뭐 전세만 살려고 하겠지? 근데 전세를 안 놓겠죠? 월세를 놓겠죠, 그러면? 월세를 놓을 텐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라는 게 없으면은 은행이 내가 이거 방송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니 괜찮을 것 같기도 한다.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네. 그 나름대로의 또 새로운 사회 구조가 바뀌겠는데요. 근데 그거는 내부 경제만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땅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한 3,000배 정도가 올랐어요. 50년 50년 진짜 이후로. 많이 올랐네. 근데 만약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땅값이라는 게 안 오르고 계속 그냥 그대로 있었다. 근데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생기는 거지. 똑같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은 아마 외국 사람들 땅을 사진 않겠다. 땅을 사서 올라가야지 그 사지.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안 일어나요. 하여튼 소비나 투자라는 게 안 일어나서 경제 규모가 커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현재는 경제 규모가 얘가 커졌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정하기에 50년대부터 땅값이 계속 안 올랐다면 외국 투자자본이라도 땅을 샀을 거라고 내가 예상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냥 아예. 딱히 살 이유가 없겠는데. 그럼 살 이유가 없어요. 돈이 외부에서 전혀 들어오지가 않겠지. 투자라는 개념이 개념 엄청 자체가 없는 달라지겠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 사고 팔고를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선의의 투자, 뭐라 해야 되지? 후원 같은 개념만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그냥 망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네. 새로 뭘 하지도 않고 뭐 네. 사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집을 산다는 게 뭐 내후년 되면 오를 거니까 일단 사는 거고 그런 거지. 꼭 집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 활동이 일어나는 게 그러면 뭐 하여튼 경제가 망해서 그냥 공산주의화 될것 그렇죠. 같아요. 죽은 경제가 되는 거지 이거. 근데 또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없어가지고 계속 뭐 자산의 가격이라는 가치가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다 사가는 거예요. 그걸 싸니까 계속 안 오른다면 우리나라만 그럼 모든 자본이 다 그냥 외국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는 집이면 월세를 내야 할 테고 뭐 서비스 비용 내거나 하면 로열티가 다 외국으로 나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내 경제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왜 동남아 같은 데 물가 싸잖아요. 네. 물가가 되게 싼 거야. 물가 상승률도 낮았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옛날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기하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낮았던 거지. 경제 성장률도 낮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가를 추월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밥 한 끼 이제 7,000원은 줘야 돼요. 근데 태국 가면 한 1,500원, 2,000원이면 먹는 거지. 물가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성장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뭐 10,000원을 들고 나가서 사 먹을 게 없잖아요, 별로. 근데 그 10,000원이 그냥 10,000원을 가지고 다른 나라, 인플레이션이 적게 왔던 나라에 가면은 펑펑 쓸 수 있는 거야. 그쵸? 태국 가야겠네.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왔죠. 어땠어요? 좋아요. 펑펑 썼어요. 뭐 펑펑까지는 아닌데 안 써도 좋아요. 거기 골프 치러 갔는데 뭐 좀 저렴한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린피가 뭐 5만 원인가 그렇고 캐디피가 뭐 10,000원인가 2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1인당 한 명씩 캐디 붙여도 부담이 없더라고. 없는 거야. 한국은 얼마인데요? 한국은 비싸요. 1인당 보통 저렴한 데 가도 한 10만 원은 줘야 돼. 캐디. 근데 그래도 캐디는 한 명만 붙여요. 캐디피 한 명 붙여서 캐디피 나눠서 내고 뭐 카트 내고 뭐. 근데 거기는 뭐 훨씬 싸지. 그러니까 한 명씩 있으니까 좋더라고. 막 햇빛인데 우산 들고 다니면 탁 씌워주고. 재벌 된 느낌. 그리고 우리는 가면은 이렇게 카트가 보통은 길로만 다니고 캐디가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필드에 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기까지 갔다가 팅 치고 그냥 걸어서 가던가 다시 길로 와서 카트 타고 가던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막 카트로 막 공 있는 데까지 필드 쫙 갈아줘서 공 옆에 탁 세워줘. 그럼 공 옆에 탁 내려가지고 그냥 팍 치고 그럼 탁 캐디 우선 양은 탁 씌워주고 와. 클럽 탁 주고 그러면 클럽 캐디가 탁 닦아서 이제 운전도 해주고 또 거기서 뭐 간식도 팔아요. 좋아 좀. 그래서 약간 뭔가 역동성이 느껴진다. 역동이라는 성이 느껴진다는 거는 규제가 적어야 돼요. 사회가 점점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소득이 높아질수록 규제가 되게 많아져. 근데 거기는 규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막 고층 빌딩도 아무 때나 막 서 있고 또 막 필드 안에서 뭐 먹을 것도 막 팔고 병원에서도 막 병원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병원 가면 막 옷 파는 데도 누가 막 옷 팔고 막 음식 팔고 가방 팔고 신발 팔고 막 그래. 공간에 막 자파상이 막 있어. 그러니까 아마 그 임대를 주는 모양이에요 병원에서. 그 걔네들이 들어와서 팔 수 있게. 그러니까 뭐 가난한 나라는 행복 지수가 높은데 돈에 연연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돈 벌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막 더 난리지. 환상을 가지고 있어. 거기 막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열심히 그 시장 가면 막 새벽부터 밤까지 막 전 부치고 막 인플레이션에 대한 엄청 자세한 상황을 얘기해줬네요. 근데 선진국 가면 오히려 역동성이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뭐 대도시 가면은 뭐 한 6시 7시 되면 막 깜깜해. 몇몇 술집만 불 켜놓고 일하고. 왜냐면은 이제 소득이 좀 높아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하자 이런 것도 있어서 좀 그런 게 있고 또는 규제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일을 좀 적게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40시간 이상은 금지 막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가잖아요. 막 52시간 주 52시간만 하고 더 시키면 안 돼. 막 사실 점점 그런 규제가 심해지는 거는 서민들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왜냐면 서민이나 빈민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최대한 많이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많이 벌어서 많이 모아서 자산을 축적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계층이라고. 근데 그런 걸 규제를 해버려. 근데 시급이 예를 들어 연봉이 4천 5천 되는 사람들은 시급이 막 3만 원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크게 상관없어요. 그죠? 이미 소득이 높으니까 규제해주면 해줄수록 좋아. 근데 최저시급 받는 사람들이 주 52시간만 일해. 딱 이러면은 내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당하는 거예요. 전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그걸. 정말 이 경제를 하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인권 타령을 하는 거야. 경제가 인권이에요.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지. 규제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하면은 뭐 밖에 노점상도 못하게 하고 그럼 뭐 어떻게 돈 벌어? 그게 다 적용된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 뭐 대기업 여기만 적용된 게 아니라? 다 적용된 거죠. 된 거예요? 점점 주 5일에 잔업 야근 같은 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냥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있겠지. 뭐 몇 인 이하 사업장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하여튼 그런 노동권에 대한 침해라고 봐요, 나는. 왜냐면 내가 지금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데, 최저임금을 올려줬어. 올려주면 좋죠. 근데 최저임금이 점점 올라가면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문도 좁아져요. 최저임금이 2만 원 되면 좋지. 그럼 최저임금이 2만 원인데 아무나 뽑겠어요? 아니요. 그럼 알바도 서울대 나온 애들만 뽑아. 당연하죠. 네. 그래서 큰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 반열에 든 것도 아닌데 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는 게 이게 성장하려다가 중간에 꺾인 동유럽이나 동남아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동유럽이 한창 잘 나갔어요. 70년, 60년대, 70년대까지는. 폴란드 같은 경우도 공산주의지만 잘 나갔어요, 경제가. 필리핀, 태국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보다 잘 살았으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엄청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조금 덜 벌어도 그 남는 시간을 즐길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거 아닐까요? 남는 시간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계속 일을 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직업이 많아요. 나는 월급보다는 시간이 더 있는 게 좋아. 그런 직업을 찾아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제조업하는 사람들이 연봉이 막 1억씩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매년 파업을 하죠. 매년 파업하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연봉 올려주기를 요구를 계속해.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슈퍼마켓에서 배달하시는 분은 그거 한번 배달할 때마다 2,000원인가 받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현대자동차의 근로조건을 줄 테니까 너 가서 일해라 하면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가겠죠.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봐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거기 가요. 그럼 간다니까. 뭐 생각을 뭘 그렇게 자꾸 해. 거기 자체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가장하는 거죠, 저는. 아니 항상 말을 할 때. 그 자체의 경쟁률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최저임금 받아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이 사람들은 맨날 파업하고 매년 파업하고 하는 게 어떻게 비치겠어요? 제조업이 하기 쉽나? 일이? 아니 공장에서 이렇게 조립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맨날 오토바이 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슈퍼마켓 물건 배달하는 게 쉽겠어요? 조립? 그것도 월급제도 아니고 건당 2,000원. 당연히 조립이지.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상식적으로 듣는 사람들 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혹은 어떤 뭐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논하는 게 아니라 경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 심리의 관점에서. 전 그걸 생각한 거예요. 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면 또 금방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아니 배워서 하면 되지 무슨. 아니 지금 대졸 신입자들이 기업에서 말하는 거는 대졸 학력의 신입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회사에 기업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대학에 문제를 제기를 하잖아요. 신입이 들어오면은 신입 연수 기간이 엄청 길어요. 뭐 할 줄 알겠어. 맨날 처음 들어오면은 뭐 프린터나 하고 하지. 그러니까 인턴이란 제도가 생긴 거예요. 아니 얘네들 뽑아가지고 정규직 봉급 주면서 가르치느니 인턴으로 뽑은 다음에 채용하자. 왜냐면 인턴이 한 달에 60만 원 받으면서 하는 일이나 신입사원으로 뽑아서 하는 일이나 똑같아요. 처음에 들어와가지고는 뭘 할 줄 알겠어. 그렇군. 아니 전문직도 그래. 뭐 변호사, 회계사, 간평사가 돼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인정. 인정. 그래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 얘기하다가 뭐 또 이렇게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다. 그냥 사회 현상이다. 근데 뭐든지 극심해지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문제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오게 만든 경제 상황이 문제인 거예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막 돈의 가치가 완전 휴지 조각이 되고 그런 거지. 인플레이션이 무슨 문제야?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냐고 하는데 뭐 정부가 문제다 그러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문제네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과 악, 막 이렇게 이분법적인 거, 내 편, 네 편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갈등 이론이라 그래. 갈등주의. 세상이 발전하는 거는 갈등에 의해서 일어난다. 또 변증법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니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그냥 현상이라니까. 그런 현상. 돈이 그 현상 때문에 생겨난 현상들이 문제라. 그렇죠. 그게 가기 전까지에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안 떠받쳐 주니까 네. 화폐로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경제가 안 좋아지면 화폐로라도 그걸 막기 위해서 가고 그렇게 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러다가 한번 빵 터져서 그럼 외부에 의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주로 부동산을 주제로 하는 경제 재테크 혹은 인생의 원리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자꾸 멍 때리고 있으면은 아니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네. 너무 눈만 보고 대화하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난 괜찮은데. 제가 부담스러워서.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하여튼 우리 하늘이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한 20강 정도를 했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이게 근데 좀 띄엄띄엄해서 그런 것 같아. 막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니까.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경제 규모에 맞춰서 이렇게 일어나서 그 한 국가의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야 외부의 자본에 의해서도 막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국내의 자본이 그 자산이 싸. 막 뭐 주식이라던가 토지라던가 부동산이 싸. 그러면 외국 애들이 자본이 막 들어와서 다 집어가겠죠.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가 망함. 망하진 않지만 막 망해가. 발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왜냐면 외국 자본이라는 건 어차피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거라서 그냥 시세 차익만 보고 나간다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국내 자산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계속 올라가야 또 외국 자본이 막 그걸 사가지고 경영권을 흔들어서 뭐 또 경쟁 회사에서 다른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경쟁 회사에서 다른 어떤 국가 수준의 막 거대한 투자 자본의 힘을 빌어서 막 삼성전자 주식을 막 왕창 사들여서 경영권을 흔들어. 그래서 잘못된 정책을 하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그런 다음에 주식도 막 확 팔아서 막 훅 떨어뜨려가지고 막 떨어뜨렸다가 다시 막 사가지고 주워갖고 막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도 안전장치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발맞춰서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 서민들이 빨리 이 자산을 습득하는데 눈을 뜨도록 해줘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 서민과 빈민층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일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보통 최저임금 받는 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은 또 근로소득밖에 없고 그러려면 노동시간이 길어야겠죠. 길 수밖에 없어요. 노동시간을 좀 최대한 내가 몸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해서 자본을 축적을 하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뭐 대출 가능한 확 땡겨서 부동산 자산을 늘려가야지. 내가 돈밖에 없는 서민이라고 계속 막 적금만 해.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 살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고. 그래가지고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정부에서 노동시간 규제 자꾸 해버리면은 그건 좀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에요, 그게. 노동시간을 규제한다는 거는.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를 많이 했네요. 제목을 설정하기가 힘들겠네요, 또. 제목은 일단 인플레이션을 주제로 했으니까 인플레이션 복습. 인플레이션 복습? 오케이, 그러면 네,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바이바이.